용현리 마애열의 삼존상 탑사. 한국문화사 답사팀은 봄 기운이 완연한 3월 15일 이른 아침 부산 동래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새벽, 전세버스는 고즈넉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부산의 아침. 먼 길을 떠나는 답사팀의 마음 한편에는 살짝 걱정이 맴돌았지만 버스가 북쪽으로 달릴수록 하늘은 점차 개이고 맑은 날씨가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오랜 여정을 지나 도착한 곳은 용현리. 마애열의 삼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답사팀은 용현집에서 따뜻한 한 끼를 나누고 곧 마애부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식당에서 출발한 길, 7분 남짓한 거리지만 오르락 내리락 이어지는 계단 데크는 마치 삼존부를 향한 경건한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마애열의 삼존상 앞에 선 순간 그 미소가 우리를 반기는 듯했습니다. 부드럽게 퍼지는 미소는 천년을 넘는 세월을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평온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경란 교수님의 깊이 있는 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으로 담고 가슴으로 담으세요. 그러면 설명이 들어갈게요. 같은 사람이 미소 뭔가 보러 왔는데 일반 사람하고 똑같네. 아니 진짜 웃고 있는 거 같네요. 그렇죠. 햇빛을 가만히 따라서. 선생님들이 아마도 중고등학교도 국어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가장 많이 본 사진일 겁니다. 그죠? 특히 경상도 출신들은 여기까지 온다는 게 너무나 멀고 먼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신 분들은 드물 것이고, 아까 우리 차에서 2분 정도는 오셨다는데 오래돼서 이런지 몰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많이 바뀌었어요. 오는 길은 똑같은데 예전에는 영현집 같은 데서 바로 올라오지 않고 보원사지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 보원사지를 들쳐서 오니까 굉장히 멀었죠. 지금은 이렇게 바로 식당에서 올라올 수 있어서 선생님들 지금 200~300m밖에 안 왔어요. 아주 단거리를 올라오신 거라서 힘이 하나도 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바위까지 사진에서 다 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기존 어떤 매체에서 보면 엄청나게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막상 와서 보면은 작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선생님들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자, 이렇게 첩첩산중인데 왜 이런, 지금 선생님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그냥 쉽게 올라왔지만 드론으로 보잖아요. 위성으로 보잖아요. 첩첩산중, 이게 가야산이에요. 가야산 한복판에 쏙 들어와 있어. 그럼 선생님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도대체 이 첩첩산중의 가야산에 왜 산 안에 쏙 이런 게 새겨져 있을까? 백제 사람들은 저희가 지금 6세기로 보고 있어요. 6세기 말경인데 7세기에 여기가 망하잖아요, 백제가. 그런데 6세기 말경에 아니면 중엽에 도대체 왜 이 산 한복판 한가운데 쏙 집어넣었을까? 자, 왜일까요?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불교 미술만 보고 와, 백제의 미술은 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왜 이곳에 새겼을까?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 새겼을까요?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거든. 바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21세기가 되는데도 아직도 사이비가 판치고 아직도 용을 믿고 아직도 우리가 산신을 믿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오늘날의 마음이나 저 당시의 마음이나 비슷한 걸 거예요. 왜 새겼을까요? 산속에 들어온 거 피해서 극락 정토가 오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한 거지. 자, 극락정토 바라는 염원. 또 선생님은 좀 아까 뭐라고 하시던데. 산속으로 들어왔다 했잖아요. 네. 뭔가를 피해서 왔을 거예요. 뭔가를 피해서. 자, 하나는 뭔가를 피해서, 하나는 극락을 염원한다. 또 봄을 지켜달라. 봄을 지켜달라고. 보물, 이 보물이 뭐 있을까? 중국에서 왔다며요. 그래서 싣고 그런 거지. 아,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자, 선생님들, 우리는 충청도 지도를 경상도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충청도 지도를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바닷가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태안입니다. 충청도 태안 바다에 쭉 이렇게 길게 있다면 그 바로 옆에가 서산이에요. 그러면 태안 바로 길 건너 바다 건너에는 누가 있죠? 중국입니다. 중국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당나라 아직 안 왔어.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중국 산둥반도가 있어요. 자, 그 당시에는 중국이 아직 당나라 좀 있다가 아직 중국의 남조 문화가
백제로 와야 되는데 저기 멀리 고구려 땅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다 건너 바로 들어옵니다. 그때는 정세가 어땠느냐. 선생님도 이 정세를 알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 아까 어떤 분도 서울로 가시려다가 탄핵반도 하러 서울로 가시려다가 여기 오셨다 했잖아요. 정세가 중요해. 그 당시에 정세는요. 고구려가 자꾸만 남하를 해. 장수왕이. 장수왕의 아버지는 저 위에 북방을 중국 땅을 개척하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장수왕 90살까지 살면서 그분은 자꾸 한강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틈을 타서 신라가 한강 주변의 백제 땅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나제 동맹이 결렬이 되죠. 그러면 백제는 갈 곳이 북쪽도 못 가고 옆에 신라 땅도 못 가. 갈 곳이 어디밖에 안 남아 있느냐? 바다 건너 중국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열심히 교류를 합니다. 이미 중국은 불교 문화가 엄청나게 꽃을 피워 있죠. 우리나라도 한반도에도 불교가 들어오긴 했지만 삼국 중에서 고구려가 제일 먼저 들어오긴 했지만 직접 문화를 남조의 우수한 문화, 여기서 남조의 우수한 문화라는 거는 남조의 문화는 순수 중국 한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북조라는 거는 유목민족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우수한 민족은 우수한 문화는 중국의 남조 문화예요. 남조 문화가 곧바로 올 수 있는 해상 통로가 바로 중국의 산동반도에서 백제 땅 태안입니다. 그래서 태안에서는 제일 먼저 이런 삼존불상에 새겨졌어. 처음에 삼존불이 새겨질 때는 촌스러운 모양입니다. 지금 태안에 가시면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여기서 촌스럽다는 건 아직 덜 다듬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태안에서 제일 먼저 삼존불이 등장을 해. 중국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자기 스타일로 꾸몄죠. 그러다가 세월이 몇십 년 더 흐르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서산에서 여기서 새기는데 이제는 태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실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같은 삼존불인데 서산보다 태안은 덜 프로페셔널하고 여기는 정말로 프로페셔널하고 백제 이게 우리가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에 저렇게 미소를 은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기술력, 공예력이죠. 한국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공예력에 뛰어나는지. 자, 그런 그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걸 새기면서 바라는 그 마음. 아까 보물을 지켜준다 했죠. 자, 중국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왜? 고구려가 맡고 있고 신라가 맡고 있어. 지금 고구려나 신라나 백제를 쫙하고 있어. 우리가 갈 곳은 중국뿐이야. 자, 중국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어떤 교류를 해야 되는데 늘 풍랑에, 바다에, 바람에. 그래서 해상 안전을 기원하는 측면입니다. 여기가 좀 높잖아. 우리 선생님들은요 200m 간단하게 이렇게 올라오셨지만 예전에 봤을 때 우리가 6세기 1400년 전 150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다 보면은 여기는 내포 땅이라고 하는데 내포 땅이 허벌판인데다가 바다가 바로 코앞에서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에 새겨두면서 백제 사람들의 중국을 드나드는 백제 사람들의 안녕과 그다음에 아까 보물 오고 가고 하는 거기에는 문화도 들어있고 물질도 들어있고 그런 거에 대한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데 아마 당시에 백제의 왕실이나 귀족들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요 살아생전에 사카문지 부타라는 실제로 고타마 시타르다라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태자 출신이에요. 그러니 일반 서민의 얼굴은 전혀 아니었을 거라.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얼굴이었겠죠. 그래서 당시 불보살을 새길 때 삼국시대에 불보살을 새길 때는 가장 귀족적이고 가장 잘생긴 사람의 얼굴을 모델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분은 백제계의 가장 귀족스러운 얼굴, 왕실적인 기여, 귀한 얼굴의 상일 거고요. 자, 근데 손을 보시면은 오른쪽은 시무웨인이라고 합니다. 왼쪽은 여원인이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보통은요, 시무웨인,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6세기, 7세기가 지난 이후에 모든 영원인은 다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미술 그리는 사람들이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이유가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고 인도 오리지널 문화에는요 이렇게 손바닥을 내밀면요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이라. 그래서 절대로 부처님이 상대를 무시하고 경멸할 수는 없어. 그러면 문화가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면서 오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겨진 건데 이 오해가 왜 생겼느냐. 자, 다시 한번 옷을 볼게요. 부처님의 옷을 보시면요. 자, 통견을 이렇게 양쪽 어깨를 감싼 걸 통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옷걸음처럼 이렇게 주름이 돼 있는데 그 옆에 한가운데
물음표처럼 되어 있죠. 자, 저게 물음표가 아니고요. 장삼 가사 안에 입는 승각기라는 옷이에요. 승각기. 그 승각기 한마디로 가사 안에 걸치는 속옷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매듭을 표현한 거예요. 선생님들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왕실 뭐 옷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은 여기에 묶고 리본으로 묶잖아요. 그걸 표시한 거예요. 승각기예요. 승각기가 저렇게 매듭이 클 수밖에 없는 거는 옷이 쫙 펼치면요 엄청난 큰 천 같아. 그거를 속에 입고 겉에 또 장삼을 거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치장스럽죠. 왼쪽에서도 거치장스럽고. 그래서 저 손 왼손이 저렇게 된 이유는 저 장삼이나 가사가 여기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옷을 걸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작가들이 특히 지금처럼 중앙에서 직접 교육을 미술사 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거를 옷을 원래 걸쳤던 거를 이렇게 바닥을 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들어줄게, 그런 의미로 오해가 된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의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원래 초기에 오리지널의 문화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월이 가면서 통일신라가 되고 고려가 되고 조선이 되면은 내 스타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내 스타일이라는 건 작가 스타일 또는 국토, 영토의 스타일, 지방의 스타일, 지역의 스타일이 들어가서 오리지널 해석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불교 미술사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왼선 여원인의 표시입니다. 선생님들 봐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은 쫙 펴야 되지. 왜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집게처럼 돼 있잖아요. 저거는 옷을 걸쳤던. 그래서 인도 오리지널 문화 간다라 미술에는 옷이 다 걸쳐져 있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여원인이 돼버린 거죠. 해석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줄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승각기나 가사를 걸쳐놓은 입장이고요. 우리가 이제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도대체 저 양반은 누구고 저 양반은 누구고 왜 이렇게 구조가 달랐나.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누가 중요한 것보다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6세기입니다. 6세기는 우리나라가 불교가 372년에 4세기 후반에 받아들였지만 저 시기만 해도 완벽하게 불상에 이렇게 돼야 된다. 교과서처럼 딱 정형화되지는 않았던 시기예요. 점점 가면서 통일신라 중반으로 가면 완전히 정형화가 돼. 도식화가 돼. 근데 저 때만 해도 아직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완벽하게 짜여진 룰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한테 신앙화됐던 신앙 대상을 새기는 건데 가운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아미타가 아니고 이 당시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맞아요. 당시의 정세, 당시의 유행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미타가, 우리는 이따 개심사에 가서 아미타를 볼 거예요.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고요. 자, 왼쪽에 우리가 선생님 제가 여기서 보았을 때 왼쪽 부처님을 먼저 설명을 할까요? 오른쪽 부처님을 설명을 할까요? 대체로 항상 향우를 먼저 설명해야 돼. 왜 그런다고 했죠? 부처님 입장에서 보는 거라 했어요. 제 입장에서가 아니고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을 먼저 본다 했어요. 왜냐,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영의정 제일 높고 그 다음에는 좌의정. 그래서 좌쪽을 먼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 좌쪽이니까 요 분이죠. 그럼 저는 향우를 하세요 그럴 거예요. 향우. 그런데 오늘은 자, 그거를 깨고 제가 다르게 설명합니다. 향좌를 먼저 보세요. 자,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은 맨날 향우 먼저 했는데 오늘은 향좌를 합니다. 왜 향좌를 하냐?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실제로 계셨던 부처님이기 때문에 현재를 얘기해요. 현재. 근데 우리가 현재가 있기 위해서는 어디가 있었어야 돼요? 과거가 있어야 돼요. 또 현재가 끝나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미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가 먼저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과거를 먼저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향좌를 본다 하죠. 부처님은 머리가 빡빡 민 소발 나발 형태예요. 그런데 보살님들은 모자를 쓰죠. 이 모자를 불교 용어로 보관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관을 쓰셨으니까 두 분은 보살이고 가운데는 부처예요. 그래서 불보살상 세 분이니까 삼존. 거기까지는 선생님들이 알고 마에 새겼으니까 마에. 그래서 서산 용현이 마에 삼존상인 거는 아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예요. 이분이 손에 뭐 구슬 같은 거 들었으니까 약사보살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고 약사보살이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형화, 도식화가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7세기 이전의 불보살 상들은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거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왼쪽엔 누구냐 하면요,
제화갈라보살입니다. 자, 네 글자 조금 선생님들이 낯설은 단어예요. 제화갈라보살이에요. 자, 제화갈라보살은 선생님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그 전 단계, 보살 단계를 건너야 된다고 했죠. 자, 어느 날 꼬맹이 둘이가 놀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부처님이 오고 계시는데 아우라가 막 이렇게 비치는 거라. 일반 분간은 안 돼. 자, 그래서 아우라가 막 비치는 거. 그 아우라가 바로 저 광배입니다. 자, 광배를 요즘 말로 하면 아우라인데 아우라가 막 붙이는 거야. 그래서 저 부처님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긴 머리가 진흙이었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머리카락을 진흙에 쫙 깔아드리는 거라. 부처님이 진흙을 받고 못 오게. 그러니까 저쪽에 오시는 부처님이 그 머리카락을 받고 착하도다 착하도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하느냐. 너는 수기를 줍니다. 불교에서는 미리 예언하는 걸 수기라고 해요. 만약에 이마를 맞대고 수기를 한다면 그거를 마정수기라고 하죠. 자, 수기를 하되 너는 언제 시간이 지나면 너는 보살이 될 거야. 그 보살 이름이 선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선해보살이 될 거야. 자, 그러면서 선해보살이 되면서 그 세월이 또 흐르면은 너는 붓다가 될 거야. 붓다는 부처님을 얘기하죠. 그 붓다는 이름이 석가모니란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머리카락을 하나 공덕해놨던 그 공덕. 불교에서는 이 선업, 착한 일을 선업이라는데 이 작은 선업 하나로 큰 공덕을 이루어서 보살이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석가모니가 된다는 그런 건데 그럼 이 양반은 누구냐? 그때 오시면서 밟고 수기를 준 양반이 바로 연등 부처님, 즉 연등불이에요. 그런데 부처는 항상 그 단계, 보살 단계가 있죠. 그래서 연등불의 전 단계인 보살 단계인 제화갈라 보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현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조건 현재 시점입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이기 현재고, 자, 그 옆에는 제화갈라보살, 과거를 나타내죠. 과거세, 현세, 자, 그러면 미래예요. 자, 미래에 어느 날, 자, 현재 이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뭐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을 때 앞에 앉아있는 아일다라는 학생이 있죠. 제자죠. 자, 아일다한테 뭐라고 하느냐. 아일다 이 아이는 12일 있으면 죽을 거야. 미륵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2일 있다 죽을 건데 그냥 죽는 게 사람들이 죽으면 얼마나 두려워해. 그런데 이 아이는 12일 있다가 죽어서 도솔천에서 태어날 거야. 도솔천에서 태어나서 뭐 하느냐? 도솔천에 있는 그 위에 천인들, 하늘에 있는 사람들, 하늘 사람을 천인들이라 하죠. 천인들을 위해서 설법을 할 거야. 자, 그때는 얘는 아일다가 아니고 미륵보살이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있는 곳은 도솔천.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야부인 옆구리로 들어오기 전에는 도솔천에 계셨어요. 그때는 호명보살로. 그렇게 붓다가 되기 전에는 보살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아니 되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은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예술은 예술이고 종교는 종교로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아이다가 미륵이 되고, 자, 미륵 보살로 있다가 이 친구가 지금 부처님이 하는 얘기야, 계속. 56억 7천만 년이 되면은 다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내려올 건데 그 인간의 세상을 오늘처럼 지구라 하지 않고 연부제라고 합니다. 자, 연부제로 내려올 거야. 그런데 석가모니는요, 6년 동안 엄청난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미륵이는요, 하룻밤 사이에 몰록 깨닫습니다. 이거를 갑자기 팍 깨닫는 거를 몰록이라고 해요. 몰록 팍 깨달아. 그래서 부처가 될 거야, 그래. 그래서 도솔천의 보살의 형태로 있다가 연부제에 내려와서는 미륵 부처님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미륵 부처님은 지금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 현재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 미륵, 오리지널은 마에뜨리야, 한자로는 미르, 그 다음에 기독교식 서양식으로는 메시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구세주,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에뜨리야, 미르, 구세주, 메시아, 다 똑같은, 아직 안 왔어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분명히 부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삼존부를 양쪽에는 협신은 보살로 합니다. 그런데 제화갈라보살, 아직 미르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래서 가운데는 현세를 나타내는 석가모니 부처님, 가장자리 두 분은
보살 형태의 제와 갈라보살, 그 다음에 미륵보살. 그러면 선생님들 거꾸로 여기다가 연등불이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구조가 안 맞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거 방가사유상에 이 양반 미륵보살이 아니고 미륵부처가 온다면 아직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어느 시대나 현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과거세, 현세, 미래세. 그래서 3세, 3존 부처님이기 때문에 양쪽은 보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여양반 때문에 우리는 제아갈라보살은 독존으로 모신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근데 연등 부처님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래서 제아갈라보살은 드물고요. 미륵보살 같은 경우는 왜 또 우리가 자꾸 언급이 되느냐. 선생님들 우리나라 국보 78호, 국보 83호 잘 아시죠? 잘 아셔. 그쵸. 미륵 방가 사유상 78호입니다. 그 다음에 삼상간 하고 있는 분이 83호예요. 왜 미륵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세력하고 밀접합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현 시국도 정치하고 종교하고 많이 밀접하잖아요. 그때는 왜 그러느냐. 아까 궁예하고 똑같은 입장이야. 선덕여왕이요. 여자가 왕이 돼야 돼. 그러면 기존의 아저씨들이 엄청나게 반대가 심해. 특히 신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토속신앙이 엄청나게 세거든. 그것도 나이 드신 아저씨들이 다 좌지우지해. 그런데 아무리 왕실이지만 여자가 왕이 된다? 아주 싫어할 일이야. 오죽하면 당나라의 태종이 그 당시에 얘는 뭐 벌에 뭐가 없으니까 꽃이 없군 무시했잖아요. 자, 그래서 신라 시대에는 미륵부처를, 미륵 사상을 엄청나게 투영을 합니다. 투영하는 이유는, 자, 미래에 미륵이가 오는 시대의 왕은 전륜성왕이라고 해서 모든 거 금은보화를 금, 은, 동, 철 그래서 사륜이라 하는데 이거를 다 갖고 있어서 나라를 태평성대 만든다고. 그러니까 세뇌를 시키는 거라. 그래서 지금 올 부처는 미래의 부처님이시고 그 당시에 말입니다. 진평왕이 자기 딸 선덕을 왕을 시키려고. 그래서 선덕여왕을 모델로 해서 만든 불상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83호 방가사유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가사유상이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느냐? 아까 제가 여기서 중국 문화가 들어왔다 했죠. 중국에 들어가면은 북위에 문성제의 부인이었던 문성황후가 태후가 되면은 굉장히 큰 문화가 융성하던 시절인데 그 양반이 직접 자기가 미륵인 것처럼 했어. 그래서 온갖 중국에 그 당시에 새겨진 불상에 미륵보살을 시켰는데 얼굴이 자기가 닮았어. 그러니까 여성화 시킨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좋겠어. 그런 문화를 쏙 갖고 와서 신라에서 미륵 신앙을 확 퍼뜨린 거죠. 자, 여기는 신라에서 확 퍼뜨리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륵은 항상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고 미래에 올 보살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태평성대가 돼야 되는데 이분이 오는 세상이 태평성대야. 그래서 미륵을 정치적으로 많이 인용을 하고요.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이 이거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는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왜 제와갈라 보살은 서가모니 옆에 딱 붙어서 새겨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륵보살은 옆에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나름 각자 생각하시면 돼요. 미륵보살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 일부러 공간을 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진짜 공간이 있어서 이 양반은 이렇게 땡겨와도 되거든요. 그죠? 근데 땡겨오지 않고 조금 더 뺨을 놔두고 한 뼘을 놔두고 새겼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미래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륵 신앙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일어날 때 공간이 좀 더 필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방가사용을 우리만 사귀었느냐? 아니라고 했죠. 북위에서부터 미륵 보살은 방가사유사, 그 다음에 미륵 부처님은 서 있는 입상으로 이미 중국에서 훨씬 이전부터 여기 새겨지긴 200년 전부터 거의 정형화된 형태예요. 방가사유상은 보살, 서 있는 거는 입상, 그 미륵. 그렇게 새겨져 있고요. 여기가요, 위에서 보시면요, 입체가 굉장히 두드러져요. 그런데 밑으로 오실수록 얕게 부조가 됐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 선생님들이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표시를 하지 않았을까. 너무 평면으로 하면은 신앙심이 더 두드러지지 않잖아요. 어쩐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더
환조에 가깝게, 밑에는 살짝 선만 새기는 부조에 가깝게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백제의 미소가 이분들이라면요, 신라에 가시면 경주에 우리가 11월 달에 갔던 배동 아미타 삼전불, 거기가 신라의 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9년에 발견됐어요. 여기가 59년대에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했겠죠. 지붕을 했겠죠. 저는 20대 때 왔어요. 지붕이 있을 때. 그리고 나서 2005년부터 현장 조사 들어가서 2007년도에 철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 40대 철거가 돼서 제가 또 달려와서 봤죠. 그래서 오늘 저는 3번째입니다. 그래서 늘 보고 싶고, 전에는 각이 있을 때는 어떤 할아버지가 지킴이 가요, 요따만한 기다란 막대기에 전등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미소를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각이 있으니까 미소가 하나도 안 보였어. 그냥 무덤덤하게 서 있어. 그런데 빛이 비치면 미소가 되는 거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비춰줬는데 아마 돌아가셨겠죠. 자, 저는 직접 한 번도 못 봤지만 제가 와봤자 내일 항상 이런 시간이야, 이 시간. 그런데 실제로 가장 미소가 아주 아름답고 환할 때는 새벽 동토일 무렵이랍니다. 저는 평생 볼 일이 없겠지만 동토일 무렵이랍니다. 선생님,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을 이렇게 했다는 건요. 그리고 선생님들,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술을 보시면 채색 흔적이 있지 않나요? 네, 빨간색. 약간 붉었죠. 옛날에는 마애불에, 그 다음에 일반 석불에도 다 채색을 했어요. 세월이 오래돼서 마모가 돼서 그렇지.